새벽 3시 12분 어둠 속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 흐릿한 화면에 찍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딸이었다. 그런데 내용은 이상했다. 아빠, 나 폰이 고장나서 지금 급하게 돈 좀 보내줘. 단 한 줄, 딱 그 말. 평소 말투와 다르고 이 시간에 보낼 이유도 없는 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가장 최악의 상상이 먼저 스쳐 지나갔다. 혹시 무슨 일이 난 건가? 전화를 걸었지만 꺼진 전원음만 반복됐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말 한마디만 남겼다. 지금부터 추적 들어가. 새벽 3시 12분은 나 같은 나이에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순간 휴대폰 진동이 방 안을 울렸다. 평소라면 무음으로 해두지만 딸에게서 혹시 급한 연락이 오면 안 되니 늘 진동만은 켜두고 잔다. 잠결에 화면을 보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해지는 존재. 문자를 열어본 순간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아빠, 나 폰이 고장나서 잠깐 돈 좀 보내줘. 이 문장 자체는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번호가 딸의 원래 번호라는 점이었다. 자다가 폰이 부서졌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전원이 꺼져 있다. 문자만 보냈다는 것도 의심을 더 키웠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짓눌렀다. 혹시 납치인가? 혹시 사고를 당했나? 혹시 정말 큰일이 난 걸까? 자식을 둔 부모라면 다들 알 것이다. 머리로는 이상하다고 알면서도 가슴이 먼저 무너지는 그 느낌을. 나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돌아온 건 건조한 기계 음성뿐.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집안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건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저 문자가 진짜든 가짜든 지금 당장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비서실장이 받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딸의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왔다. 딸에게 전화했더니 꺼져 있다. 지금부터 저 번호 발신기지국 추적하고 위치 파악하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 연결해. 내 말투는 명령이 아니라 거의 칼날처럼 박혔다. 비서실장은 곧바로 움직였다. 이 시간에 움직여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겠지만 나의 비서실은 다르다. 나에게 있어 딸의 문제는 회사보다 우선이다. 비서실장 역시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끊고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내 휴대폰은 다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잠에서 완전히 달아난 지 오래였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고요한 집안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데 나는 계속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평소 딸은 이 시간에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급한 연락을 할 땐 꼭 통화로 해결했지 이런 식의 애매한 문자를 보내는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 그 문자 하나가 나에게는 모든 경고와도 같았다. 10분 후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했다. 회장님, 발신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기지국 연결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해외 우회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의 보이스피싱과 패턴은 비슷하지만 문제는 딸의 번호가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스팸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누군가가 딸의 번호를 일정 방식으로 복제했거나 탈취했거나 혹은 그녀의 휴대폰을
실제로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는 뜻. 이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비서실장에게 바로 지시했다. 금융실과 보안팀 전부 깨워.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모든 계좌 거래도 통제해. 그리고 경찰에게 말해. 현금 수거책 움직임 파악하라고.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놈들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하게 신이어 세대를 노리는지를 똑똑히 알게 된다는 것을. 비서실장과 보안팀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기계 음성은 변함이 없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날마다 수백억이 오가는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부모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또 몇 분이 지나고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했다. 회장님, 수거책이 움직이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경찰과 함께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세워졌다. 비록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건 명백하게 나와 내 가족을 노린 범죄다. 그리고 내 가족을 건드린 이상 그놈들에겐 어떤 변명도 존재하지 않을 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의 중심에 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배후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새벽의 문자 한 통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되돌아오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잔혹한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새벽의 고요는 오히려 공포를 더 짙게 만들었다. 내가 딸을 이렇게까지 걱정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건 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뿐이었다. 하지만 이 새벽의 정적은 그때와 달랐다. 왠지 모르게 더 깊고 어둡고 왠지 모르게 더 나쁜 예감이 들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평소에 내가 거의 가족처럼 신뢰하는 사람이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시간에 전화 한 통에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뛰쳐나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했지만 마음은 도리어 더 어지러워졌다. 딸의 이름이 찍힌 그 문자 하나가 내 세상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셈이다. 평소라면 문자라는 것 자체를 잘 보내지 않는 딸이다. 그리고 이런 애매하고 이상한 말투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식의 문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했다. 사람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된 번호를 복제하고 그걸 이용해 부모나 지인에게 접근하는 범죄 방식. 신문 기사나 경고 문자를 통해 수없이 봤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이에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혀왔다. 나는 다시 딸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고 건조한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마치 내 딸과 세상을 가로막는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불러도 그 너머에서 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벽. 바로 그때였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연결했습니다. 지금 발신 위치를 좁히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번호를 복제했거나 실제로 딸의 휴대폰에 물리적 접근이 있었거나. 그 말에서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다.
번호 복제나 스미싱이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 그 말은 곧 누군가 딸의 손에서 직접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실제 위치부터 먼저 좁혀. 그리고 수거책이 있으면 경찰이랑 같이 바로잡아. 이건 그냥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가족을 노린 거야. 비서실장은 짧게 이해라고 답했다. 그 뒤로 그는 말이 없었다. 이미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이 서랍을 열어 딸에 대한 여러 정보, 비상 연락망, 그리고 평소 유지해온 내부 보안 기록을 꺼냈다. 언뜻 보기엔 회장이라는 직책이 무겁고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무게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딸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순간부터 나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보안팀장이었다. 회장님, 딸님의 금융거래는 모두 이상 없습니다. 최근 사용 내역도 평소와 같습니다. 위치 정보는 현재 불가능합니다만 휴대폰이 꺼진 시각은 대략 문자가 오기 직전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은 즉 누군가가 딸의 번호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안심하지 못했다.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였다면 이런 새벽부터 연락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다시 연락했다. 회장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새벽 시간대 기지국이 여러 개 겹치는 지역 중 하나에서 수거책이 움직이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아마 이 번호로 연락한 뒤 특정 장소에 유도해 돈을 받으려는 목적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범인의 다음 단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말했다. 바로 출동해. 수거책을 잡아야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 비서실에서 움직이는 동안 나는 계속 집안을 걸어 다녔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손에 쥔 휴대폰은 어느새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내 심장은 계속해서 쿵쿵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문득 딸과 함께했던 작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딸이 어린 시절 내 넥타이를 잡고 안 떨어지겠다며 떼를 쓰던 모습, 성인이 되어 멀리 여행을 가기 전 혹시 위험한 일 있어도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말라고 하던 내 말에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하던 얼굴. 그 웃음이 떠올랐다. 그 환한 얼굴.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더더욱 그 문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라도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움직이지 않은 시간 하나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바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뿐이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다. 회장님, 경찰과 함께 수거책을 포착했습니다. 잠복 중이며 곧 체포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였던 공포가 아주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수거책은 말 그대로 심부름꾼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조직과 그 조직이 어떻게 내 딸의 번호를 사용했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배후가 절대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왜냐면 그들은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너무 교묘한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수거책이 잡히고 내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새벽의 어둠은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왜 하필 딸의 번호였을까? 그들이 어떻게 번호를 가져갔을까?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을까? 나는 아직 몰랐다.
곧 밝혀질 진실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 딸의 일상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었는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떤 이유로든 내 가족을 건드린 자들은 끝까지 추적당할 거라는 사실. 그 새벽 나는 그렇게 마음속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수거책이 포착되었다는 비서실장의 말은 잠시나마 나를 안도의 기류 속에 넣어주는 듯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란 뜻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수거책이 있다는 말은 이 범죄가 이미 여러 단계 중 하나가 진행되는 중이라는 뜻이고 그 단계가 끝나기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딸의 번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한 사기 조직이라면 굳이 특정인의 번호를 도용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감각을 지울 수 없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급박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회장님, 경찰이 일정 거리에서 수거책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잡을 위치를 좁히는 중입니다. 나는 짧게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낸 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거실 불을 모두 켠 뒤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든 휴대폰은 여전히 묵직했고 화면을 보면 딸의 번호가 통화 기록 위로 계속 뜨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여러 번 눌렀던 번호.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딸은 지금 어디 있는가? 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혹은 단순히 자다가 배터리가 나가버린 건가? 하지만 왜 문자만 보내고 바로 꺼졌을까? 이 모든 의문이 내 머릿속에 뒤엉켜 굴러다녔다. 그러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보이던 새벽빛이 조금 더 옅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어둠은 여전히 짙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잠복 중인데 수거책이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골목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경찰이 곧 움직일 예정입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 잡아야 한다. 저놈을 잡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비서실장의 말대로라면 수거책은 이미 범죄 조직의 말단이었다. 하지만 말단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종종 현금 전달책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경우가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범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이른바 감성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 번호 도용 전문가, 발신기지국 조작자, 통장 세탁책, 수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총책까지 이어지는 긴 사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 풍경은 마치 별일 없는 세상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계속해서 긴장으로 조여들고 있었다. 비서실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회장님, 체포했습니다. 수거책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조사 중이며 딸님의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는 말에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다. 수거책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잠시 뒤 비서실장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수거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으며 그가 가진 휴대폰에서는 이미 여러 개의 피해자 번호가 저장된 메시지와 관련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목록 중에는
우리 집과 연관된 정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회장님, 이 수거책은 조직으로부터 특정한 번호 목록을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 안에는 회장님과 따님 이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쥔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우리 가족의 정보가 목록 안에 있었다니. 이건 단순히 무작위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 철저히 정보를 모으고 목표를 정한 뒤 접근한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 목록 전체 확보해. 그리고 그 목록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부터 파악해. 내부 정보든 외부 유출이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노린 거라면 지금부터는 다른 차원의 문제야. 비서실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다. 딸의 번호가 어떻게 조직에게 넘어갔는가? 딸의 개인정보가 왜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딸의 휴대폰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딸은 지금 안전한가?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의 추가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수거책의 휴대폰 안에는 특정 SNS 프로필들과 사진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딸의 온라인 계정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조직이 단순히 번호만 도용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딸의 생활 패턴이나 개인정보에 일부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나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내 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접근이다. 비서실장이 다시 말했다. 회장님, 수거책이 진술하기를 지난 몇 달 동안 특정한 인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인물은 해외에 있으며 한국 내 여러 명의 전달책을 통해 이 정보를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해외에서 지시를 받는 조직이라면 규모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조직이 내 딸의 번호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딸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기계음만 울렸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서실장이 다시 연락해왔다. 회장님, 수거책의 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딸님의 번호는 단순히 랜덤으로 뽑힌 게 아니라 특정한 리스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리스트는 최근 몇 년간 특정 업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고위층 가족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된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왜냐하면 몇 달 전 딸이 바꿨던 인터넷 계정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계정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설정하면서 불편하다고 투덜대던 딸의 표정까지 생생히 떠올랐다. 혹시 그 계정이 털렸던 건 아닐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진실에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자칫 늦기라도 하면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든 내 아이를 건드린 조직은 끝까지 추적해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을 때였다. 비서실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경찰이 말하길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리스트 자체가 고위층 가족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노림의 시작이 바로 그 새벽의 문자였다는 것.
아빠, 나 폰이 고장나서 돈 좀 보내줘.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그림자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제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거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심장이 잠시 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여유는 몇 초도 가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밀려들었다. 저놈은 말단이다. 말단이 잡혔다고 끝날 일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문자까지 보내며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회장님, 경찰과 현장에서 1차 진술을 들었습니다. 수거책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따님 번호 외에도 여러 고위층 가족 번호들이 발견됐습니다. 리스트는 계속 분석 중입니다. 그 한마디는 나를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고위층 가족 번호, 즉 딸이 포함된 그 목록은 단순한 스팸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별한 표적 명단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명단은 어디서 유출됐는가? 누가 만들어 배포했는가? 내 딸은 그 목록에 왜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딸은 안전한가? 수거책이 체포된 장소는 새벽이어도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골목 근처였다. 평소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어두운 벽 사이 공간. 하지만 지금은 경찰 차량들의 불빛이 그 좁은 골목을 뒤덮고 있었다고 했다. 수거책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으며 예상보다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말단일수록 위험을 감지하면 조직보다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긴다. 이 점은 경찰과 비서실장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 비서실장이 말했듯 수거책의 휴대폰에는 다량의 데이터가 있었다. 심지어 어떤 파일은 그가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내려온 일종의 업무 지시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안에는 실제 피해자들의 번호뿐 아니라 메시지 템플릿, 금액 요구 방식, 특정 시간내별 연락 패턴 등이 정리된 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템플릿 중 일부는 내가 받은 것과 동일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아빠, 나 폰이 고장나서 잠깐 돈 좀 보내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단순히 딸 이름을 이용한 사기가 아닌 더 정교한 방식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 경찰은 수거책을 정식으로 체포하고 그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거책이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지시만 받았고 문자를 보낸 장치도 직접 건드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 조직은 내 딸의 일상을 알고 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그 수거책이 받은 지시 라인을 전부 파악해. 어떤 번호로 연락받았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썼는지, 무슨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비서실장은 곧바로 움직였고 경찰도 그 지시 라인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수거책이 사용한 지시용 메신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아니었다. 암호화된 메신저였고 심지어 접근 시도만 해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삭제되는 보안 기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그 말은 즉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수거책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상부에서 연결을 끊고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아직 딸과 단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다. 딸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봤다. 그러나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 불확실성이 나를 더 흔들어 놓았다. 그 순간 비서실장이 급하게 연락해 왔다. 회장님, 방금 경찰이 확보한 정보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딸님의 번호로 보낸 문자가 자동 생성된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따님 번호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접속했던 몇몇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딸이 사용했던 사이트. 그 말은 즉 개인 데이터가 털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몇 주 전 딸이 말했다. 아이디 바꿨는데 자꾸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온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다. 비서실장은 이어 말했다. 회장님, 따님 계정이 털린 지점은 특정 웹사이트로 추정됩니다. 최근 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 중이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여러 고객 데이터가 외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딸의 계정이 털린 시점. 그 시점에 내 번호와 딸의 관계 정보까지 노출됐을 가능성. 만약 범죄 조직이 이를 입수했다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나와 딸을 함께 타깃으로 삼았을 것이 분명했다. 비서실장이 덧붙였다. 회장님, 경찰이 말하길 이 조직은 최근 고위층 가족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유출된 시점도 딸님이 계정을 변경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던 그날. 그날 이미 누군가가 딸의 계정에 침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지금의 조직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딸의 모든 계정 비밀번호를 당장 초기화해. 그리고 보안팀 전부 깨워서 지금 당장 딸의 모든 온라인 기록과 접근 기록을 확인하게 해. 이건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 집을 정확히 노리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 내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딸의 이름이 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혹시 이 전화도 번호 변조일까? 아니면 정말 딸일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 아빠 왜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어서 놀랐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딸의 휴대폰은 밤새 꺼져 있었다는 것. 그 이유를 아직 딸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 조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 나는 딸에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랑 지금 바로 통화 유지해.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직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다. 수거책은 단서일 뿐이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둡고 깊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일시에 풀릴 듯 흔들렸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분명 다행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문제는 훨씬 크고 복잡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래 하고 묻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대로 집에 있어라. 그리고 아빠 말만 잘 따라. 딸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지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딸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서재 안의 모든 불을 다시 켰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었다. 경찰과 비서실장이 확보한 정보, 딸의 휴대폰 전원 꺼짐 현상, 조직의 접근 방식. 모든 요소가 방향 없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 가운데 딸의 안전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했다. 회장님, 따님과 연락이 되셨습니까? 나는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던 이유는 아직 모른다. 딸도 몰라. 비서실장은 바로 경찰 측과 연결해 딸의 휴대폰 관련 분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회장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따님의 번호나 계정이 조직에 노출된 경로를 하나씩 추적해야 합니다. 딸님의 온라인 활동 중 최근 변경된 사항이나 가입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서 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재설정하라는 알림이 왔다는 말. 그때부터 이미 조직의 공격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가능한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다. 딸이 사용하던 이메일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간단한 취미 사이트까지 모두 말해주었다. 그러자 비서실장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팀 전체를 움직였다. 그 사이 경찰은 수거책으로부터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는 본인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어디까지였는지 설명했다. 문자를 보내는 역할과 돈을 받을 위치로 특정 사람을 유도하는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세한 방법이나 시스템 구조는 알지 못했다. 지시 내리는 사람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연락받은 번호도 계속 바뀌었다고 했다. 경찰은 그 말에서 중요한 점을 짚었다. 이 조직은 지시 계통이 매우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 한 명이 체포되더라도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즉, 범인이 잡힌다고 끝나지 않는 구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이해했다. 이 조직은 보통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다. 그리고 그 체계 속에 우리 가족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 비서실장은 계속 상황을 정리해 보고했다. 회장님, 경찰이 확보한 리스트를 살펴보니 단순 명단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경험 데이터와 자주 이용하는 금융 패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금융 패턴. 그 말은 더 깊숙하게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의미였다. 딸의 번호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대략적인 경제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순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집 주변에 경찰차가 있어? 나는 속으로 욕을 삼킬 뻔했다. 경찰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것조차 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말했다.
지금은 아빠 말만 믿어.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딸은 알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유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딸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경찰팀장과 직접 통화했다. 팀장의 목소리는 매우 냉정하고 침착했다. 회장님,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다릅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정보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따님 번호는 특정 타깃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때렸다. 특정 타깃. 이 말의 의미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순 실수로 걸린 번호가 아니다.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도 아니다. 의도적으로 딸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팀장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 이 조직은 해외와 연계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과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의 생활을 관찰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말에서 나는 빠르게 기억을 되짚었다. 딸이 최근 갑자기 받게 된 스팸성 문자가 많아졌다는 말. 출처를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 알림. 갑자기 친구 요청이 늘어난 SNS 계정.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었다. 비서실장은 경찰의 조사 내용을 이어서 설명했다. 회장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따님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입니다. 조직이 번호를 확보하고 생활 정보까지 갖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직접적인 접근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피가 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딸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들렸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지금은 따님이 무사하고 조직의 연락망 일부가 끊겼습니다. 수거책 체포는 아주 큰 흔들림을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확보한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 파일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각 타깃별 접근 시나리오, 예상 반응, 통화 시간대 선호, SNS 활동 빈도까지 분석된 파일이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이 그 파일에 있었다. 그 옆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응답 확률 매우 높음. 감정적 연결 강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다. 내 딸이 조직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그들이 딸을 어떤 방식으로 조종하려 했는지 생생하게 보였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깊은 숨만 반복해서 내쉴 뿐이었다. 잠시 뒤 경찰이 말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정보가 전해졌다. 조직은 단순히 번호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딸의 온라인 계정 중 일부가 이미 접속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속에 성공한 기록이었다. 그 말은 즉 계정 내부에서 정보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내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딸의 위치 정보도 털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은 잠시 대답을 주저했지만 결국 말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는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현재로선 소실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사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시 보고했다. 회장님, 따님 계정을 모두 초기화하고 보안팀에서 별도의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도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든 대비를 하고 동시에 이 조직의 근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때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다. 경찰이 수거책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직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인물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물은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여러 건의 고위층 가족 대상 접근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 중간 관리자. 그 사람을 잡으면 더 큰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단계가 아니다. 이 조직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 새벽 나는 그 결심으로 다시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 뒤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진실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딸의 목소리를 확인한 뒤에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딸이 무사하다는 안도감 뒤로 더 커다란 불안이 잔잔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 조직은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고위층 가족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내 딸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단순한 범죄로 볼 수 없었다. 누군가가 분명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경찰과 함께 수거책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다. 특히 특정한 시간대에만 등장하는 번호가 하나 있었다. 수거책이 직접 연락받는 번호였고 모든 지시는 그 번호를 통해 내려오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그 번호의 기지국 기록과 연결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팀장은 말했다. 회장님, 이 번호는 흔히 보이지 않는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일정 시간에만 켜지고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린 뒤 곧바로 꺼집니다.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즉, 누군가는 그림자 속에서 철저히 숨어 있으면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사람을 잡아야 진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안정을 취하게 하고 경호 인력을 딸의 집에 배치했다. 딸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다. 나는 그저 지금은 아빠 말만 믿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경찰은 중요한 흔적을 찾아냈다. 수거책에게 지시한 번호의 사용자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우회 접속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서버에 접근하기 직전의 기록은 국내였다. 즉, 지시자는 국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정한 패턴의 위치 정보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경찰은 그 위치들을 지도에 표시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위치들은 모두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다. 중간 관리자급 인물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조직의 핵심 연락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당장 그 지역 주변 CCTV, 주차 기록, 출입 기록 전부 확보해. 그리고 그 주변을 드나들던 사람들을 파악해. 비서실장은 이미 경찰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딸의 온라인 계정을 모두 점검한 보안팀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추가로 찾아냈다. 최근 딸의 일정 앱에 무단 접속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정 앱은 딸의 이동 루틴을 그대로 노출하는 중요한 정보다. 그 정보가 털렸다면 조직이 딸의 생활을 매우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삼킬 수 없었다. 딸의 일상 하나하나가 누군가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내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다. 비서실장은 잠시 후 새로운 보고를 들고 돌아왔다. 회장님, 경찰이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들을 지휘한 기록이 있으며 그 사람이 이번 사건의 중간 관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인물은 IT 관련 범죄에 전문적이며 해외에 있는 조직과 국내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한다. 그의 신상 일부는 이미 경찰이 확보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경찰팀장이 말했다. 회장님, 이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여러 번 휴대폰을 교체하고 계정도 지속적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있어 이동 경로를 좁히는 중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잡을 수 있다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 저놈을 잡지 못하면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 비서실장은 즉시 경찰과 함께 중간 관리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드디어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그는 최근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픽업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출입 로그 등이 모두 그 사람의 패턴과 일치했다. 경찰은 위치를 특정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예상보다 더 크게 긴장되고 있었다. 만약 이놈을 잡을 수 있다면 조직의 더 깊은 구조와 딸의 번호가 왜 유출되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잠복 작전은 조심스럽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피스텔 복도를 비추는 희미한 조명 아래 경찰 특공대가 조용히 움직였고 비서실장은 숨을 죽이고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현장에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비서실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몇 분 후 경찰이 문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장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져 온 듯했다. 내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현장 팀장이 외쳤다. 지금이다. 경찰이 문을 제압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정막을 가르는 소리들이 들리고 몇 초 뒤 잡았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더욱 꽉 쥐었다. 중간 관리자는 방 한구석에서 노트북을 잡고 도망치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경찰이 빠르게 제압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타깃 목록과 해외 조직과의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회장님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중요한 파일들이 발견됐습니다. 따님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딸의 정보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수집되어 있었을까? 그 파일 속에는 딸의 생일, 최근 이동 위치, SNS 접속 기록, 심지어 자주 쓰는 어투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이건 명확한 표적 범죄다. 경찰은 이어서 중간 관리자의 진술을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압박에 못 이겨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회장님, 이 사람은 고위층 가족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조직과 일을 했습니다. 따님 정보도 그 조직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리스트에 올라온 이유는 따님이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확보된 데이터가 그대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딸의 모든 일상이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중간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털어놓았다. 해외에 있는 총책이 따로 있으며 그 총책은 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다. 즉,
딸을 완전히 표적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 이미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내 가족을 정확히 노린 범죄, 그것도 장기간의 계획 아래 진행된 범죄.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명. 해외에 있는 이 조직의 총책이다. 그놈을 잡아야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나는 끝을 봐야만 했다. 중간 관리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분명 큰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전혀 편안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길했다.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가 입을 열어 말한 내용들 속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갈취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딸의 정보가 단순 거래 데이터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분석된 형태로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내 심장을 또 한 번 무겁게 눌렀다. 비서실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않고 경찰과 함께 데이터를 추가 분석했다. 그리고 새벽쯤 그는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다. 중간 관리자의 노트북 안에 숨겨진 문서였다. 그 문서의 파일명은 매우 단순했다. 리스트 J. 나는 그 파일명을 보는 순간 직감했다. J는 내 딸 이름의 영어 이니셜이었다. 경찰은 파일을 열기 전부터 안전하게 복제하고 보안 시스템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멈추었다. 파일 내용은 놀랍도록 선명했다. 문서 안에는 내 딸의 사진, 이동 패턴, 자주 가는 카페, 취미생활, 친구 목록, 심지어 좋아하는 옷 스타일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파일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딸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분석하며 접근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비서실장은 파일을 읽은 뒤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 사칭 범죄가 아닙니다. 누군가 따님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조직은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딸을 타깃으로 선정하고 그 타깃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려는 접근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러자 경찰팀장이 파일에 적힌 한 문장을 읽어주었다. 목표는 감정적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적 접촉 시도. 그 문장으로 인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장기적 접촉. 이게 단순히 돈을 노린 보이스피싱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팀장은 이어서 말했다. 회장님, 따님에게 접근 시도를 하기 전에 우선 아버님을 대상으로 감정적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혼란이 생기면 따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나를 먼저 공략해 방심하게 한 뒤 딸에게 접근하는 2단계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대응으로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서실장은 또 다른 보고를 이어갔다. 회장님,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 조직의 총책은 동남아 기반의 사이버 범죄 조직과 깊게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내 고위층 가족들을 전문적으로 노린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놈들이 내 딸을, 우리 가족을 노렸다는 사실이 더 이상 명분이 필요 없는 이유였다. 잡아야 했다.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상대였다. 잠시 뒤 비서실장은 중간 관리자의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었다. 그 사람은 말하길 총책이 특정 타깃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회적 지위, 둘째는 특정한 심리적 취약성,
그리고 셋째는 주변인의 보호 여부라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딸은 온화하고 선한 성격이었다. 그리고 SNS에 많이 노출되는 타입도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 계정이 해킹당한 이후 특정한 취약성이 드러났을 수도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 중간 관리자가 말하길 총책은 따님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협력자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협력자, 즉 딸을 장기적으로 조종하거나 단순 금전 피해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보를 받아오는 통로로 만들 계획이었다는 뜻이다. 경찰팀장은 이어 설명했다. 회장님, 총책은 심리전 전문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타깃의 성향을 분석한 뒤 감정의 빈틈을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조직에게 장기간 이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딸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치욕적이었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총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중간 관리자가 남긴 정보 중 하나가 중요한 힌트였다. 총책은 일정 시간대에만 특정 서버로 접속하며 가끔 국내에서 시차를 고려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이 말은 즉 총책이 한국 시간대를 알고 있으며 한국 피해자에 대한 정보에 직접 관여했다는 뜻이었다. 비서실장은 지도 위에서 총책이 접속했던 시간대와 관련된 서버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접속 시간대는 항상 새벽 2, 3시, 그리고 항상 비슷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경찰은 중간 관리자를 통해 그 이유를 파악했다. 총책이 있는 지역 시간대의 낮 시간과 한국의 새벽 시간대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대략적인 짐작을 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시간대가 일치하는 국가들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였다. 그 국가에는 최근 몇 년간 고위층 가족을 노린 범죄 조직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이건 더 이상 국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범죄였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확장시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는 해외 법무팀도 포함해서 조사해. 그리고 외교 라인도 조용히 준비해둬. 총책을 잡으려면 나라 간 협력이 필요해.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알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였다. 그날 새벽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위협이 계속 떠올랐다. 내 딸에게 접근하려 했던 자, 우리 가족을 노렸던 자, 그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결심은 이제 내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됐다. 총책을 잡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을 다시는 누구도 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중간 관리자가 잡히고 총책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해지지 않았다. 딸이 무사히 집안에서 경호 인력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나를 억지로 버티게 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모든 정황은 이 조직이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고위층 가족들을 노려온 정밀한 시스템을 갖춘 집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총책을 잡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였다. 비서실장은 새벽부터
해외 법무팀과 연락하며 관련 국가의 헌법, 형사조약, 그리고 사이버 범죄 관련 협력 절차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분야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압력과 협상이 필요한지는 내가 더 잘 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할 때였다. 비서실장이 내게 보고했다. 회장님, 해외 수사기관과 첫 번째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총책이 활동하는 지역을 특정했으며 그 지역에서도 최근 비슷한 패턴의 범죄가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죄 조직은 하나의 나라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사이버 범죄 조직은 국경이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더 큰 움직임이 필요했다. 경찰은 중간 관리자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총책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 국가 내에서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주요 전략 책임자였다. 특히 감정 접근 방식, 피해자 맞춤형 메시지 제작, 계정 탈취 전략 등 고도화된 공격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딸의 데이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게 분석된 항목이었다. 그 이유는 딸의 해킹된 계정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정보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다. 일정 앱 위치 기록, 사진 저장소 일부까지 노출된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를 듣는 순간 혈압이 치솟는 듯했다. 딸의 사생활이, 일상의 흔적이, 감정의 패턴까지 누군가에게 분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분노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이들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낼 책임이 내게 있었다.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기 위해 사건 전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다. 총책은 일정한 시각이 되면 특정 서버에 접속해 국내 타깃 정보를 갱신하고 있었다. 그 시각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딱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다. 바로 그 시간대에 내 딸에게 온 문자가 생성되었던 것이다. 팀장은 말했다. 회장님, 총책이 따님 데이터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시간도 그 시간대입니다. 이 말은 즉 따님에게 직접 접근하려는 단계 직전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딸이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늦었다면 딸의 일상 속 어딘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상황은 어때? 딸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강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곧 끝날 거다. 아빠가 책임지고 끝낼게.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다. 그 말 하나가 나에게 더 큰 결심을 심어주었다. 경찰은 드디어 총책이 위치한 국가의 협력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수사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총책의 신원은 놀라웠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인 대상 범죄 수법을 연구했던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인맥을 만들려 했던 흔적도 있었다. 비서실장은 말했다. 회장님, 총책은 한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위층 가게를 집중적으로 노린 이유도 한국 내의 경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이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였다는 거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우연이라도 그들의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총책이 사용하던 거점 중 한 곳을 압수수색했고 그가 남긴 암호화된 장비들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장비들 안에는 한국인 타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있었다. 그 중에는 딸의 프로파일도 있었다. 그 파일은 중간 관리자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세밀했다. 사진의 촬영 시간대 분석, 메시지 답변 속도 변화 그래프, 활동 패턴의 주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정보의 양과 깊이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다. 목표 접근 예정일이네. 그 문장은 내 심장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딸이 직접적인 접근을 받을 뻔했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해외도 국내도 가리지 말고 이 조직 전체를 끝까지 추적해. 이 사건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관리한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사건이 내게 남긴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건 내 가족을 건드린 범죄이고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했다. 경찰은 총책이 운영하던 서버 일부를 내려받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구조가 드러났다. 전달책, 수거책, 중간 관리자, 총책,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배우 금융책. 그는 자금 흐름을 관리하며 조직의 돈줄을 잡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말했다. 회장님, 배우 금융책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총책이 잡히면서 조직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추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갔다. 며칠 뒤 딸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아빠, 정말 괜찮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을 껴안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딸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했는지 이제야 이해하는 듯 조용히 내 등을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 과학의 굴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위치는 결국 이럴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사건의 세부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노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폭력이었습니다. 새벽에 딸에게서 온 문자 한 줄이 가져온 이 거대한 그림자 뒤에는 수많은 범죄와 허점이 숨어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족, 특히 자녀의 정보가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점검한다면 평생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